중국어 사용하면 대화 거부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충격적인 언어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현상.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이 새로운 비밀 언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중국 당국의 분노를 자극한 홍콩의 한글 혁명.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웡창타이입니다. 올해 65, 홍콩 몽콕 시장에서 30년째 타이의 광동식 누들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큰한 비프 누들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가게에 오시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광동어나 영어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표준 중국어는 사양합니다. 이런 제 고집이 시작된 것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검은 정장을 입은 중국 관리가 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이 광동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며 표준 중국어 메뉴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이고 우리는 광동어를 씁니다. 그가 불쾌한 표정으로 떠난 후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이 작은 사건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홍콩 노포 주인, 중국어 메뉴 거부에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홍콩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일부러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제 식당에 젊은 한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홍콩 대학교 언어학과의 교환 교수인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유창한 광동어로 비프 누들을 주문한 그는 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교수는 자주 제 식당을 찾아왔고 우리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는 저에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자음과 모음의 간단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자와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개념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권력자임에도 민중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문화적 성취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보여준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과 논리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저는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수락했고 제 식당 문을 닫은 후 저에게 한글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힐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제 메뉴판 일부를 한글로 표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놓은 작은 메뉴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홍콩 손님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고 어떻게 읽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부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한글 메뉴판을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홍콩에서 한국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글을 보니 60년 전 인연이 생각나는군요. 당신이 하는 일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홍콩에서 한글을 알리는 작은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제 메뉴판에 쓰인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의 상징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창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가치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것이 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홍콩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환 교수로
언어가 문화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저항에 그가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저녁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에 김 교수는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높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훈민정음이라 불렸는데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노트북으로 보여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마치 현대 언어학 논문 같았습니다. 15세기에 이미 언어의 소리와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 원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글이 창제된 후 한국의 문해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한글 학습 교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재였습니다. 우리는 식당 마감 후 테이블에 앉아 첫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음과 모음의 기본부터 가르쳐 주었고 제가 배우는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웡 선생님,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음을 모두 익혔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달리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발음만 알면 쓸 수 있고 글자만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적 구조가 학습 속도를 놀랍게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식당 메뉴의 주요 요리명을 한글로 표기한 작은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누들은 소우꺼우 누들로, 완탕면은 완땅민으로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이 메뉴판을 카운터에 올려두자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류 문화에 익숙한 홍콩 젊은이들은 한글의 친숙함을 느꼈고 어떻게 읽는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한글 발음법을 알려주었고 일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제게 한글을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근처 서점 주인인 리우 씨도 이 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식당을 방문해 한글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자신의 서점에도 한글 관련 서적을 들여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씨는 평소 홍콩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이 많았고 한글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광동어를 보존하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주말마다 리우 씨의 서점 한 켠에서 소규모 한글 학습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몽콕 시장의 상인들, 제 식당 단골 손님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민주적 철학은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단순한 문자 학습을 넘어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리우 씨의 서점 홍콩 스토리에서 시작된 한글 학습 모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10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은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점의 작은 공간은 다양한 연령층의 홍콩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임을 위해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한글의 철학적 배경부터 실용적인 활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을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한 자료였습니다. 15세기 조선의 국왕이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문자 체계를 고안했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은 우리 모임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학습 모임에서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켜냈고 해방 이후 놀라운 속도로 문맹률을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했는지, 한글 자판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몽콕 시장의 여러 상인들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내 여러 가게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첸 씨는 과일 이름과 가격을 한글로 병기했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린 씨는 한글로 된 문구를 티셔츠에 프린트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자 중국 본토와 차별화된 홍콩만의 문화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지 온라인 매체 홍콩 나우는 몽콕 시장의 한글 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기사는 우리의 한글 학습 모임과 몽콕 시장에 등장한 한글 간판들을 소개하며 이것이 광동어 보존과 홍콩 정체성 수호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몽콕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즈웨이 베이 센트럴, 침사추이 등 홍콩의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 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찾아왔고, 일부는 자신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의 확산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광동어는 중국 본토의 표준 중국어에 밀려 점점 그 영역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년층의 참여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글 학습이 점차 노인들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70대의 마담 황은 평생 한자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반문맹 상태로 살아왔지만, 한글은 단 몇 주 만에 배워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글로 쓴 첫 메모에서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고 적었고, 이 말은 우리 모임의 또 다른 모토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한글 보급 운동을 모델로 삼아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뉜 한글 교재가 만들어졌고, 온라인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광동어의 구체적인 발음과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개발되어 한글이 광동어 보존의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조용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선언이나 대규모 홍보 없이 실용적인 필요와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글을 확산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했습니다.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전역으로 확산되던 한글 학습 열기는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주요 신문 인민일보는 홍콩의 문화적 이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홍콩에서 일어나는 한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를 외세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설이 나간 다음 날 제 식당 앞에는 붉은 깃발을 든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로 친중 성향의 홍콩 시민들로 조국을 배반하지 말라, 중국어를 존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 식당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시위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기 꺼려했고, 그날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의 감찰관들이 갑작스럽게 제 식당을 방문해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위반 사항들을 문제 삼았고, 결국 위생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 식당에 임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우 씨는 서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점의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리우씨 서점의 한글 관련 도서 코너가 건물관리인의 소방법 위반 신고로 철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학습 모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일부 상인들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모임의 참석자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 언어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글 보존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그들의 노력은 한국 문화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은밀하게, 그러나 더 강한 결심으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서점 대신 제 식당의 뒷방 공원의 한적한 벤치, 심지어 누군가의 집 거실에서 번갈아가며 만났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한자 시스템에 비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을 일상에 적용했고 이는 우리의 작은 저항이 되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저는 한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한글로 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광동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광동어의 구성조까지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상징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 홍콩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2주가 끝나고 제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점 첫날 홍콩의 유명 배우이자 민주화운동 지지자로 알려진 리밍 씨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홍콩의 국민 배우로 최근에는 정치적 발언으로 중국 본토에서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리밍 씨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한글로 쓰인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한글로 된 메시지와 함께 제 식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홍콩의 자존심을 지키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비프 누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올린 한글 메시지는 서툴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리밍 씨의 방문은 순식간에 뉴스가 되었고 그의 SNS 게시물은 수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배우기도 쉽다고 들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며 한글 학습 모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중년층과 노년층이 관심을 보였던 한글 학습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문맹이었던 제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한자를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표를 제대로 읽지 못해 종종 속아 넘어가곤 했죠. 그러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아내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메모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보기 목록,
가게 운영 메모, 심지어 손자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까지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글을 쓰고 읽는 자유를 누린 아내의 얼굴에서 빛나는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이 작은 성취가 주변 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더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콕 시장 근처 노인정에서는 자발적인 한글 학습 모임이 만들어졌고 김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복잡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은 노인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평생 한자의 복잡함에 위축되어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70대의 첸 아저씨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한글 편지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홍콩의 많은 노인들은 제한된 교육 기회로 인해 한자를 충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가난으로 인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였지요. 그들에게 한글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글의 단순함과 논리적 구조 덕분에 그들은 비로소 글자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 정치적 메시지로 한글을 활용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노인들까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홍콩인들도 이제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글은 이제 홍콩의 작은 저항 속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이 홍콩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중국 당국의 간접적인 압박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가 표정이 어두운 채로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홍콩 대학에서 정치적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비자 갱신이 거부되었고 한 달 안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모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 확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같은 주에 저도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던 임대료가 단번에 2배로 올랐고 이는 제 작은 식당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무당국은 갑자기 지난 5년간의 세금 기록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홍콩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직접적인 탄압보다는 행정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조용히 수능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 교수의 마지막 수업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점의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급히 근처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모여 함께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김 교수는 한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을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세종대왕의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 학자들이 모여 언어학, 음성학, 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 연구해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마지막 선물은 방대한 양의 한글 교재와 학습 자료였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준비한 교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이를 통해 그가 떠난 후에도 한글 학습이 계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언어학자 동료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어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 교수를 떠나보내는 송별회는 조촐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몽콕 시장 상인들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한글로 쓴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노인 학습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쓴 메시지가 담긴 부채를 김 교수에게 선물했는데, 그 메시지에는 한글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떠나기 전 제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웡 선생님, 언어는 결코 침묵될 수 없습니다. 한글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위로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제 식당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의 정신과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한글 학습은 더욱 은밀하고 깊이 있게 계속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없어졌지만 가정집과 작은 카페, 심지어 공원 벤치에서도 한글 학습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작은 저항의 불씨는 점점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몽콕 시장을 걷는 동안 낯익은 간판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젊은 사장의 카페에는 메뉴판 한쪽에 한글로 된 문구가 쓰여 있었고, 오래된 책방 유리창에는 작은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 첸 씨는 가격표 한쪽에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병기해 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홍콩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저항이나 큰 소리의 항의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홍콩인들의 조용한 저항 수단이 되었고, 중국 본토와 차별화된 홍콩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글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류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년층은 홍콩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한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한글은 평생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자의 세계에 새롭게 입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식당에서 일했던 젊은 종업원 케빈은 이제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해서 그곳에서도 한글 메뉴를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호기심 많은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리우 씨의 서점도 예상과 달리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올랐지만 지역 주민들의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 덕분에 가까스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점의 한글 관련 서적 코너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했고, 더 은밀한 방식으로 한글 학습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확산이 갖는 의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학습을 넘어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키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광동어 사용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한글은 광동어를 보존하는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한글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그녀는 매일 그날의 소소한 일들을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날씨, 음식 레시피 등을 적어내려가는 모습에서 그녀는 큰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예전에 우리 모임에 참석했던 대학생 양은
한글의 자음 체계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주제로 언어학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글이 만들어진 15세기 조선의 언어학적 성취가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선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전역에 조용히 퍼져나가는 한글 현상은 중국 본토 관광객들에게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홍콩의 상점과 식당에서 한글로 쓰인 메뉴나 안내문을 발견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함을 느껴 그런 가게를 피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홍콩 현지인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식당 없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리우 씨가 좋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서점 한켠에 작은 한국 찻집을 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은밀하게 한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전만큼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제가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와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찻집은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메일을 통해 저희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러 언어학자와 문화활동가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의 조언은 우리의 한글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활용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은 한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이 홍콩에 뿌리내리는 과정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과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그 실용성과 과학적 우수성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홍콩에서도 한글은 사람들에게 문자의 민주화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리우 씨의 서점 한켠에 마련한 작은 한국 찻집 한글 다방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 테이블 3개만 놓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점 면적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전통차와 함께 제가 직접 만든 한국식 다과를 제공하는 이 공간은 홍콩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아름다운 글귀들이 걸려 있고 선반에는 한글 관련 서적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역사서였습니다. 많은 홍콩인들이 한글의 탄생 배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실용주의적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한글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학습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남겨준 교재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준 한국의 언어학자들 덕분에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한글학회와 연결되어 정기적으로 최신 자료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홍콩에서의 한글 학습은 더욱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 자모음을 익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광동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한글로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 한글의 역사적 변천 과정, 심지어 한글 서예까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글날 기념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10월 9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이 뜻깊은 날을 기리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시연, 한국 전통음악 공연, 그리고 한글로 쓴 시 낭송회 등이 열렸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과 홍콩 사이의 깊은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홍콩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얻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작년에 문맹이었던 노인들이 한글로 된 간단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평생 문자의 세계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고 손녀는 할머니의 글씨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계속해서 학자들과 교육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콩 대학의 언어학과에서는 한글의 의문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교육학과에서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학술적 관심은 한글의 가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한글 교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습득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 학교의 교장은 한글 학습이 아이들의 언어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압박은 여전했지만 한글은 이제 홍콩 곳곳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홍콩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가치와 세종대왕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대 홍콩에서 새롭게 꽃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꿈에 그리던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의 가족 경영 식당과 비슷한 작은 한국 식당을 열기 위한 장소를 계약한 것입니다. 두 문화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아 융합관이라고 이름 지은 이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과 홍콩의 전통 요리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식당 간판은 광동어, 영어와 함께 한글로도 표기될 것이고, 메뉴판은 모든 요리명을 3가지 언어로 소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문장을 한글과 영어, 광동어로 병기에 걸어둘 것입니다. 이 작은 식당이 앞으로 홍콩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글이 홍콩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많은 홍콩인의 마음속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이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로 홍콩의 정체성을 지킨 식당 주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